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무산소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김창호 대장 등 산악인 5명이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눈폭풍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악천후로 시신 수습 작업은 내일이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 산악연맹이 현재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인 원정대 사망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시신 수습 등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18일 프란체스코 교황과의 접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앞으로 두세 달 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턴은 그러나 북한과 협상에서 환상은 없다며 기존의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500m가량 역주행한 90대 할머니가 경찰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영락공원에 안치된 아들을 추모하러 왔다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 중이던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원 5명이 숨졌습니다. 김 대장은 지난 2013년 한국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무산소로 완등한 산악인입니다. 갑자기 덮친 강한 산사태, 눈폭풍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고 개요를 홍주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팔 중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해발 7,193m의 구르자이말 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 산을 등반 중이던 김창호 대장을 포함해 한국인 원정대원 5명과 이들을 돕던 현지 등반가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해발 3,500m 부근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기상 상황을 살피며 등반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몰아친 눈폭풍이 거대한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반도 아직 시작 전이고 강력한 돌풍 때문에 다들 사고가 난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네팔 당국은 구조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지만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네팔 당국과 긴밀히 협조에 나선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조속히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김 대장이 이끄는 구르자이말 원정대는 지난달 28일 우리나라를 출발했으며 등반을 마치고 다음 달 10일 입국할 예정이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숨진 김창호 대장은 세계 최단기 히말라야 8,000m급 14봉 무산소 완등의 대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김 대장은 대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가 끝내 히말라야에 잠들게 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7,140m 힘중에 오른 김창호 대장. 이듬해 에베레스트 등정 도전을 앞두고는 부담감을 말하면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립대 산악부 출신인 김 대장이 본격적으로 산과 인연을 맺은 건 1989년 일본 북알프스 원전입니다. 2005년 산소 없이 히말라야 봉우리 위에 처음 오르기 시작해 7년 10개월 만인 2013년 5월 히말라야 8,000m급 14봉을 모두 등정했습니다. 세계 최단기라는 기록을 세운 겁니다. 김 대장은 고통을 말하면서도 늘 산소통 없는 등반을 고집했습니다.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는 호흡을 한 10번씩 해야 한 걸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산소를 안 쓴다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그 길이겠죠. 김 대장은 대기록을 세우고서도 신루트 개척이라는 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인도 히말라야 다람수라와 팝수라에서 새 루트를 개척했고 국내 최초로 산악계의 오스카상인 황금 피켈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팔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의 구루자 히말에선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해 44살인 김 대장은 25살 이재훈 씨와 산악영화 전문 감독인 49살 이밀진 씨, 50살 유영직 씨, 정준모 씨와 함께 영원한 산악인으로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구르자이 말산 일대는 경사가 가파르고 강풍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려 했던 산사나이들의 도전은 아쉽게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네팔과 티베트의 접경지대에 있는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다울라기리. 빛나는 흰 산이란 뜻의 다울라기리 서쪽 해발 7,000m급 산봉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난 구루자 히말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숙박시설도 제대로 없어 웬만한 산악인도 잘 모르는 곳입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한 길, 신루트 개척에 집중했던 김창호 대장이 도전장을 내민 이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갔다가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역시 구루자 히말은 만만찮았습니다. 급경사가 많아 길 자체도 협곡 절벽을 깎아 만들었을 정도로 험난한 탓입니다. 특히 강풍이 자주 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밤에도 강력한 눈폭풍이 불면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해발 3,500m 지점에 있는 베이스 캠프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시신 역시 한 구만 베이스 캠프 바로 옆에 있었고 나머지 8구는 계곡 아래에서 발견된 걸 미뤄보면 강풍에 휩쓸리면서 급경사면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5명의 한국인 산악인들은 끝내 구루자 히말 정복엔 실패했지만 이들의 도전 정신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18일 교황과의 접견에서 방북 수락이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5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EU 주요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는 18일 교황청에서 프란체스코 교황과의 접견이 주목됩니다. 이때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락하게 된다면 최초의 교황 방북이 성사됩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한 프랑스 우정 콘서트에 참석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탈리아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와 연설, 벨기에 브뤼셀 아셈과 덴마크 코펜하겐 녹색성장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오는 21일 귀국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보좌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두어 달 내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더 나오고 있는 셈이죠.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의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한 존 볼턴 안보보좌관. 대북 정책 질문에 답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We'll see a meeting, I think, between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sometim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던 정상회담의 시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겁니다. 당초 11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추수감사절,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가 이어져 회담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환상은 없다며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The future remains uncertain on the president's diplomacy. He's optimistic. He presses hard.
볼턴 보좌관은 최대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발언을 하며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구체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끔찍한 군사협정이라면서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돌연 질문에도 없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And frankly, with horrible military deals where we protect wealthy countries like Japan and Saudi Arabia and South Korea, and they don't pay us. It's ridiculous.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장 한미 양국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제8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상황.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1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번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필요시 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합의점 도출 때까지 사실상 끝장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2라운드를 앞두고 지금까지 찰떡궁합을 과시해온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정치부 오지혜 기자와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북한과 협상하는 한미 간의 그 기본 원칙, 선 비핵화, 후 보상, 이게 명확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 기조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보관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협상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자 문 대통령은 깜짝 발언으로 교착 국면에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발언이었죠? 네, 8.15 광복절 때 나온 말인데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며 그간의 기조와 다르게 읽히는 말을 한 겁니다. 또 미국이 판을 뒤집기 힘들게 만들겠다는 계산도 숨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갖고 좀 급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죠.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상호간에 아직까지 이해가 확실하게 맞아떨어진다고만은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tars in his eyes about this. Neither does Mike Pompeo, neither does Jim Mattis, neither do I. 네, 북한이 순진하지 않다. 북한에 대한 환상이 없다. 정말 한미 간의 시각차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말인데 특히나 이번 주는 유독 한미 간의 엇박자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묘한 긴장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거죠? 많기도 한데 우리 외교수장 강경화 외교장관의 그 국감장에서의 말 실수, 이게 첫 번째 일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인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그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저 발언을 놓고 이제 야당이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여기 왔을 때 천안함 폭침 주범이 바로 접니다. 이런 농담까지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강 장관이 또 사과를 했었고. 네. 그런데 사과로 일단락되나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불난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건데요. 트위터로 했었죠? 네. 주권 침해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대응을 피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 항의를 할 법도 한데 말을 참 아끼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나머지 엇박자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 합의서와 관련해서 드러났습니다. 네. 회담 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강 장관에게 항의한 건데 사전 조율이 안 됐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 정부 안에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해서 강 장관에게 많은 것을 질문했다며 오히려 그만큼 격의 없이 서로 통화할 정도로 돈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특유의 화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떤 거죠? 네,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놓고 대북 제재 공조까지 다그쳤습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을 직접 연락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팀이 컨퍼런스 콜을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금융수장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금융기관이 제재가 되잖아요. 그리하면 월가의 소문만 나도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의식해서 그런지 문 대통령이 오늘 유럽 떠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원칙론 그 입장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보관 대신에 다시 원칙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대북 제재 완화도 그리고 남북 경협도 검토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계적 제재론을 꺼내 불씨는 여전한데요. 네. 대북 제재와 최대 압박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개발 실현을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아무래도 중재는 어렵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유럽 순방 그리고 모레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능숙한 동맹 외교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정치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전국의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단초가 됐는데요. 적발된 비리만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146곳의 사립유치원에서 무려 5,951건입니다. 부정 사용된 교비는 자그마치 269억 원인데 지출 내역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서 정말 참담해집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심지어 성인 용품점에서도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유치원의 원장은 큰아들의 대학 입학금과 둘째 아들의 연기학원 비용에도 교비를 썼다고 하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비를 교회 헌금에 쓰고 원장 개인의 차량 주유비와 수리비에 사용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데 정부 지원금과 매달 낸 유치원비가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사립유치원이 나라의 돈을 지원받고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길기범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하게 되죠. 우선은 옮겨야 된다, 시위를 하러 가야 되나 막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 맘카페 등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분노를 나타내는 글부터 해당 유치원을 보내려고 계획했던 엄마들의 고민도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리 유치원의 처벌 강화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보육 지원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거 감시할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계속되는 비리를 막으려면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하고는 다르게 또 공립 유치원들하고 다르게 그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회계 자체가 되게 엉망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 박 의원은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계속 촉구하며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강조한 상황.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우길기. 우리 입장에서야 뭐 전범기이긴 합니다만 이 우길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제주 국제 관함식에 불참한 일본이 행사 당일 우리 군함에 달린 깃발을 보고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연장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기자. 예. 우선 이번 논란이 왜 벌어진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국제 관함식 행사를 앞둔 지난달 말 일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국의 함대에 일본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일본 측에 우길기를 달지 말고 행사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관함식 불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残念ながら、我が国として国際観艦式への参加を見送らざるを得ないとの判断に至った次第でございます。 네, 그런데 그제 관함식 당시에 문 대통령이 연설했던 이 일출봉함이 있는데요. 네. 이 일출봉함에 걸려있던 깃발을 두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자신들의 우길기는 달지 못하게 했으면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연상시키는 이 깃발, 숫자기를 개항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예. 근데 이 수자기로 쓰여 있는데 발음을 연 기자가 수짜기로 계속 발음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숫자기의 한자어를 같이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숫자, 그리고 글자 자자, 깃발 기자로 구성된 이 숫자기는요. 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도 숫자, 자자, 기자라고 이 자를 자가 아닌 경음으로, 짜로 된 발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글자 자자에는 말의 앞머리, 첫머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자가 아닌 짜, 된 소리로 발음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수자기가 아닌 수짜기가 맞겠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짜기, 이 수짜기와 일본의 우길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념부터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먼저 우리의 숫자기가 잘 드러나 있는 영화 제작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 명량의 메이킹 필름, 즉 제작 영상을 다룬 영상인데요. 여기 장수 숫자 써 있는 숫자기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흰색 기에 검정색 글씨로 장수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숫자기는 우리 군에서 대장을 상징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타던 배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역사에도 나와 있듯이 명량해전을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우리 영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장군이고요. 지금은 그 숫자기에 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길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 각국을 침공할 때도 사용한 깃발인데요. 우길기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 나치당의 하켄크로이츠 등과 함께 실제로 전범기로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라를 지킬 때 사용한 깃발과 나라를 침략할 때 사용한 깃발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숫자기와 관련된 또 다른 뭐 역사 이야기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예, 흑백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3명이 서 있고 그 뒤로 숫자기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또 다른 버전의 숫자기입니다.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어떤 장면입니까? 네, 이 숫자기의 이름은 어제연 장군 숫자기인데요. 바로 1871년 신미양요 당시에 참전했던 어제연 장군의 깃발기입니다. 어제연 장군은 미군의 강화도 침략에 배수진을 치고 고군분투하다가 끝내 전사했는데요. 미군은 당시에 이 숫자기를 전리품으로 갖고 갔었다가 지금은 장기 대여 형식으로 2007년부터 해서 강화도 전쟁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매우 소중한 우리 유산이네요. 영구적으로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쓰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일본이 이번 숫자기 개항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게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어쩌겠다는 거예요? 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이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관함식 불참을 선언했던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태극기와 자국기만 달자던 한국의 통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 안보 교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번 숫자기와 전범기 논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독일이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치를 사용하면 벌금을 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시급히 관련법 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추적 연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94살의 할머니가 경부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추모공원에 왔다가 실수로 들어선 거였는데 경찰이 즉각 출동해서 할머니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이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부근을 주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산요금소 부근 500m 지점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노인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94살 이모 할머니. 위험천만하게도 갓길이 아닌 1차로를 그것도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순찰차로 1차로를 막고 한 명은 차량을 통제하고 한 명은 할머니를 이제 신속하게 구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에서 구조까지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안치된 추모공원에 왔다가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락공원 출구가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예요. 출구로 나가면서 고속도로를 역으로 타버린 거죠. 시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며느리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가산동 아파트 집안 침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변 재개발 공사로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 집안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보안공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입주민과 시공사는 합의서를 놓고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쩍쩍 금이 갔고 옹벽은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옆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처럼 집안 침하가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집집마다 지금 균열이 돼서 문이 안 닫히는 집도 있고 천장이 또 균열된 집도 있고 주민들이 좀 많이 좀 생명과 안전에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시공사가 2차례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를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가산동에서 난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 이렇게 부착하는 면을 따라서 균열이 쭉 가고 부분적으로 또 침하도 되고 옹벽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초 있는 옹벽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고. 급기야 주민들이 시공사에 기초공사를 다시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2억 8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였습니다. 당시 입주민 대표단이 시공사 측과 합의를 해놓고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당분간만 좀 엠버거를 해달라. 주변에 자기네들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발표를 좀 늦췄을 거예요. 시공사 측은 입주민 대표단과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자체 진단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합의를 다 했는데 피해 보상을 해주라고 다시 그리고 저희 계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공격 안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하루하루가 불안한 입주민들은 결국 시공사를 상대로 합의서 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살을 빼려는 분들에겐 청포묵처럼 생긴 곤약이 정말 효자식품입니다. 칼로리가 낮은 데다가 포만감도 주기 때문인데요. 이왕이면 맛있게 해먹고 또 살도 빼면 좋겠죠. 정수정 기자가 곤약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이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를 잘 손질하고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곤약을 그릇에 담습니다. 양념장을 올리니 비빔면이 완성됩니다. 파스타 샐러드는 물론 육수만 있으면 김치말이 국수도 순식간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먹고 다양하게 요즘 나오는
다이어트 젤리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많이 먹고. 마이너스 칼로리로 알려진 곤약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맛을 찾는 2030 여성들을 공략합니다. 곤약은 100g당 10칼로리 미만으로 토란과에 속하는 구약감자 뿌리를 건조시켜 만드는데 고구마나 닭가슴살보다도 열량이 낮습니다. 과거에는 닭가슴살, 뻑뻑한 닭가슴살이나 혹은 그냥 샐러드로만 체중 조절을 했다면 포만감도 늘리고 또 이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히 낮은 온도에서는 더 탱글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젤리나 빙수 등 디저트로도 인기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장내 유익균을 증진시켜서 배변 활동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식품이거든요.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곤약. 앞다퉈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터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실제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이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 수색 작업을 2주 만에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재난당국은 현지 시각 12일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088명이고 실종자는 6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오늘 한라산에서는 작년보다 11일 빨리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었습니다. 가을이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을 달래주듯 단풍은 더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단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밖의 산들도 빠르게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 낮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7도,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과 안동의 낮 기온 2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당분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부산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을 했다가 구조된 할머니 사연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네. 네.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들이 쌩쌩 달리는 저 고속도로에 진입하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구조를 해냈습니다. 네, 부산 금정경찰서 경찰관들한테 이런 애칭을 좀 붙여주고 싶어요. 어떤 애칭이세요? 네, 경찰을 보통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민중의 휠체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또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민중의 휠체어.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또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MBN 뉴스 8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